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나온 김문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래 조선시대 전공자입니다. 조선시대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나눌 부분이 좀 있지만 사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연구자들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성에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총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수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그 문화적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이 강연이 준비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지나간 역사 경험을 같이 나눔으로써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역사 전통 속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사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찾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성구 혹은 수성군, 수성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수성이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에 군현을 정리하면서 군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현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전근대 시기에 지금 말하는 도시들이죠. 각 도시들을 편제를 할 때에 주,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누어서 편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주부, 목, 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수성군과 수성현이 됩니다. 근데 고려 초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려의 지방 통제 방식을 정리하면서 역시 수성군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생겼고 그 이후에 그런 용어를 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성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는 위화군 혹은 수창 이런 말들이 쓰였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쓰였고 행정적 변체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과연 우리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 수성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성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면 대구의 역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얘기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역사 혹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러면 수성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짚어보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 행정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에 가서는 좀 구체적인 생활을 짚어보자 하는 겁니다. 선사시대의 삶부터 시작해서 고대를 거쳐서 중세사회 아니면 그 이후에 수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수성현이 되었건 수성군이 되었건 이 지역에서 일정한 가치 규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학자들이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는가? 대단히 다양하지만 특히 유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의 유교 가치관은 어떻게 교육되고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교화시키고자 했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그때도 다른 사상체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신앙이라든가 혹은 조상숭배 사상이라든가 혹은 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두드러진 사상, 유교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유산들, 그 문화유산들은 지정된 것도 있고 비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가 어떻게 존재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수성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성 전체에 대한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경산시청이고 이 지역들이 수성입니다. 그 다음 이 일반 지도입니다. 동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성구역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와서 이쪽 지역하고 이 윗지역하고 고산 지역들 이 지역이 수성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 잘 안 보이지만 이 사진을 택한 이유는 산과 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신천 내려가는 것하고 금호강 내려가는 것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특히 이 수성구 쪽은 신천과 금호강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 사이에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의산 봉수를 얘기하는 쪽하고 무악산하고 연결된 이 지역들, 이 산지대, 이 지대가 대구 특히 수성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것은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것.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보실 때에 대구의 3D 지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성못 위쪽으로 해서 지금 지산보물 지역이죠. 하고 위쪽을 볼 겁니다. 저 위쪽에 흘러가는 것이 금호강입니다. 신천과 금호강 이 언저리다 하는 것 입체적인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특히나 이쪽 고산 지역에 들어가게 금호강 이쪽 지역이 흘러가는 이쪽 지역을 본 지도입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성 지역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수성의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인 역사 문화 범주에 들어갑니다. 먼저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우리가 수성의 역사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의 역사 문화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 역사가 곧 수성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건 무엇인가? 역사라는 점이죠. 그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었던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 역사입니다. 그걸 총체적인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던 모든 흔적들 이게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도 살아왔고 자식도 낳고 이것이 사람의 역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사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으면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기겠죠. 지나간 역사 모든 것이 흔적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거나 남아있지 않거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날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지났고 일부만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의도가 되어 있건 의도가 없건 간에 선택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만이 남게 되죠. 극히 일부만이. 그 일부만이 남은 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극히 일부를 선택을 해서 또 선택을 하죠.
역사가 혹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역사라 해서 재구성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는 각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고 역사가들이, 역사학자들이 남겨진 사실 가운데서 일부를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것. 우리는 역사는 객관적이길 바랍니다. 객관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접했던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이나 혹은 책이나 이런 것,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것, 그런 것을 유일한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하자면 그건 하나의 역사입니다. 각각 우리는 하나의 역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실을 역사가의 시각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앉아서 따져봐야 되겠죠. 과연 무엇이 옳은 역사인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수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성이 처한 자연환경, 그리고 수성이 처한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성의 역사입니다. 수성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깊이 따져보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산과 물, 금호강도 있고 신천도 있고 범어천도 있고 이런 물도 있고 보이는 산들, 용주봉에 산 타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산책하러 가시고 무악산 등산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아침 운동하러 가시고 이 산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성의 역사의 배경입니다. 또 수성에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으로 있었던 환경들, 각종의 제도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역시 수성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각각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반적인 것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성의 자연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몇 사진을 통해 가지고 과연 자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좀 준비해 주시죠. 자연, 물의 이용부터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이것은 뭐 나무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 고기 잡는 사람하고 문답하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람은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 사진, 죽방멸치, 굉장히 고가지요. 이것을 그린 김홍도 단원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방염, 발이죠, 이 발,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가. 바다이긴 하지만 물은 방해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물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 것들. 또 이 강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양쪽 지역을 건너갈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물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배입니다.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 다음, 땅은 그냥 대지간이죠. 이제 농사 짓는 토지로 바뀝니다. 농지가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용되는 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구를 만들 것인가, 도구가 발달합니다. 여기에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여기 소개된 그림들은 다 단원의 그림들입니다. 다음 사진. 빨래를 하기도 하죠. 물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교리 장소입니다. 서로 아낙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고받기도 하고, 물론 고약하게 들여다보는 양반도 있습니다. 미안한지 가리고 모습을 가리고 있죠. 그 다음 수차. 조선시대에 가장 전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차입니다. 개발에 실패합니다. 자연을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모든 자유의 이용이 항상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물.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구성을 쌓고 대구성 안에서 어떤 물을 마셨을 것 같습니까? 흐르는 계곡, 흐르는 물, 소천, 조그만 물들, 그걸 물 마시겠죠. 그러나 그 뒤에 지리지를 보면 어느 시기인가 읍성 안에 5개의 우물이 있다 하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사는데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서 이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오래됐죠, 우물 만드는 것은. 사람 사는 곳에 반드시 우물이 있습니다. 물만 떠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외지인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물의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수원의 화홍물입니다. 이걸 대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광교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수문이죠, 사실은. 물은 관리를 해야 되는 물입니다. 관리하는 데 필요했었던 저수, 일정한 정도의 물의 흐름을 조절했었던 그런 수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수문, 남수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읍성에 있어서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옮기는데, 환자들을 옮길 때에 일반 문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 수문을 통해서 옮기기도 합니다. 이 수문을 짓게 됐죠. 그 다음,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연은 도저히 손댈 수 없어 보입니다. 이건 유럽에 있는 산입니다. 유명한 산인데, 그 다음, 그런데 이것은 프리히스토릭, 선사시대의 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란서에서 발굴한 것인데, 말뚝입니다. 이거 선사시대의 말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구조물을 만들고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의 말뚝들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자, 보입니까? 이 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깊은 산 속에. 그 다음, 이런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죠. 잘 아시죠? 콜로세움들, 혹은 운동장, 혹은 집회장, 오락 하던 곳, 여러 형태로 쓰이는 것. 그 다음, 그리고 수도원, 교회, 성당, 성, 이런 건물들을 짓습니다. 이게 다 어디 위에? 자연 위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모아서 짓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뭡니까? 로마의 유명한 수도교입니다. 물길이, 로마는 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물을 가져오는, 운반하는 수도교입니다. 일부, 곳곳 일부에 이 수도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이 쓰던 물 사용의 원칙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는가 하는 것. 그 다음, 콜로세움 내보죠. 그 다음, 또 건물들이 이렇게 화려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이 아는 아랍브랑궁의 추억 뭐 이런 곡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는 자기들의 온갖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수도원이죠. 이 수도원은 사람 있는 곳에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인적이 끊긴 곳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원의 화성의 공신돌입니다. 성을 짓기도 합니다. 화성은 인위적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 다음, 집 짓는 거죠. 단원의 그림에 나 있는 기와 있기, 기와를 이제 있는, 그 옆에 이제 주인쯤 되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죠. 제 집 잘 지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 이건 뭐 여러분 아시는 마야 치첸이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적입니다. 이런 그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 해당하는 이런 건물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추픽추. 엄청나죠? 도대체 이 꼭대기에 왜 이런 집들을 짓고 살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일본의 성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꼭대기에다 이렇게 성을 구축해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예, 앙코르와트 석조물들이죠. 그 다음,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석조물입니다.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나무 뿌리와 인간의 석조물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카드. 피렌체죠. 도시 가운데 있는 성당입니다. 그 다음, 아까 봤었던 화호문입니다. 그 다음, 몇 장 없지만은, 이 선교장입니다. 때로는 양반들의 집은 이런 형태로 대단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좋은 목재를 사용한 집들입니다. 그 다음, 아까 봤었던 일반 기와입기. 이것은 아마 나간읍성에 있는 초가집입니다. 나간읍성의 집들. 이것이 일반적인 집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조선시대쯤 되는 곳에는 대단히 사람들이 좋은 집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양반가들입니다. 노비나 일반 양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쯤 됐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비가 30%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옆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이거는 하회 같습니다. 하회 안에 자기들 집들. 양반가는 대단한 기와집이지만 자기들 집들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아마 충재, 권벌, 봉화에 있는 종갓집입니다. 그 다음, 이거 한계 같습니다. 한계, 여성지 한계. 그 다음, 합해죠. 그 다음, 이건 쿠스코. 쿠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골목의 수로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그냥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들을 알기 때문에 물기를 어떻게 뽑아놔야 사는데 좋을까, 편할까, 물의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봤었던 장면들입니다. 이건 오아시스 사진을 하나 찍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건 페루 문화 지역인데, 곳에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찍었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죠? 자연은 자연 상태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자연입니다. 사람은 자연과 관계를 맺어서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혹은 쉴 곳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이 사회입니다. 자연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존하는 것, 또 하나는 자손을 번식하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거죠. 인류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만, 내 집안만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자연의 법칙들을 알게 됩니다.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혜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그 자연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 때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이 이해하는 선을 넘어서 자연을 움직이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면 이 자연은 초월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때로는 자연은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근원.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세상이 무엇이 원소인가 따졌을 때에 수증기, 물방울, 태양 다 자연이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흙이죠. 지능.
맨 흙이 많지 않습니까? 습지에서 흙들. 중남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자신들의 먹거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옥수수죠. 그 사람들 창조설화를 보면 참 흥미있죠. 세상에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실패를 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옥수수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자연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때로는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자연은 믿을 만한 것이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연보호라는 말을 흔히 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것인가, 자연이 인간을 보호할 것인가.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연은 자연 순환되는 대로, 자연이 자연대로 있을 정도에서 놔뒀으면은 아마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깨고 거기에 개입해서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사람의 유익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교란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자연보호라고 하는 말이 이젠 우리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자연을 어떻게 두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수송에 있어서의 자연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강, 신촌, 범어촌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산동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수성동에 이르기까지 지역들은 신천이 있습니다. 이 들이 있어요. 이 내가 흐르는 곳에 있어서는 모래가 쌓이고 토양이 쌓이고 흙이 쌓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쌓여서 만든 들, 충족평야가 발달합니다. 금호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 아래쪽, 이 지역이 제법 높은 산도 있잖아요. 산 아래쪽에는 산들이 좀 깎이면서 침식된 들이 생기죠. 침식평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송에 있어서 이 자연입니다. 수송에 살던 사람들은 이 자연을 자연대로 놔두기도 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언제나 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서 늦은 때지만 조선 1700년대 중엽 이후라고 할까 18세기 중엽이라고 했더니 상당히 늦었죠. 방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방을 쌓지 않습니까? 그 제방 쌓은 것은 사실은 여기 신천의 물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있지만 대구 시내 쪽의 물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리를 하죠. 쌓기도 하죠.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금호강이라는 것은 좀 제법 큰 강입니다. 그걸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늦을 때는 나무다리를 만듭니다. 조선시대는 나무다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갈수기에 만들죠. 나중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검정진 쪽에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굴이 되어 있지만 산꼭대기에 무엇을 해뒀습니까? 봉수대. 사람들의 통신 연락을 할 수 있는 높은 곳 어떻게 쓸 것인가? 산은 산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 높은 곳이니까 사람들의 통신을 교통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씁니다. 제일 중요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 이 산에 쓰는 것은 임산물들입니다. 연료라든가 혹은 목재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연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구에 감명이 들어온 것은 1601년입니다. 1601년에
도청, 감염이 들어오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근의 고을들을 대구 소속으로 바꿉니다. 하나가 화원이고 그때까지 화원은 성주 소속입니다. 낙동강 이쪽 편, 낙동강 동편이 있었지만은 성주 소속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주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에 감염이 오면서 재정적 부담이 많이 크니까 화원도 대구 소속으로 바꾸고 또 하나 사각이라는 것은 이 팔절을 넘어서 강북 지역입니다. 사각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부담했는가? 뗄나무입니다. 시탄이라고 부르던 뗄나무를 거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구 인근의 산에서 조달하던 공급하던 연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충분치는 않았던 거죠. 일반인들도 사용을 해야 되고 관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강북 지역, 사각 지역에서 땔감을 일정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 지역도 대구 소속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청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자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수성의 자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의 이용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연을 이용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서 정말 자연 그 상태를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사용한 많은 도구들은 문명사에서 배웠던 도구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람도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살게 되죠. 사회를 또 만들어요. 우리 역사상 언제 한번 인간은 자연인, 이래서 요새 프로그램에 자연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는 그 안에서 질서가 생기죠. 이용을 하면서 규칙이 생기고 그 규칙이라는 것은 자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자연을 누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권리라든가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대지를 토지로 만들어서 자연을 이용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누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 누가 초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따지면은 그럼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다 자연과의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에 대한 질서화하는 과정에서 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그 규칙을 우리 예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절 이런 것도 만들고 살면서 관습이 생기기도 하죠. 수성 사람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럼 수성은 별도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개별성이 드러나던 시기도 있었고 수성에 살던 사람들이 종속성 혹은 다른 지배에 의한 영향력을 심하게 받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 때문에 국가라든가 국가의 어떠한 단계의 어떠한 격의 고을이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예컨대 수성이 독자적으로 살고 있을 때 고대로부터 아니면 고려 시기까지 수성은 대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의 수성하고 수성이 다른 도시의 밑에 소속되어 있는 시기하고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세금 내는 것부터 다릅니다. 어디에 놔야 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 삶이 달랐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그런 수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질 겁니다.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수성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라는 말도 쓰고 문명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문명이라는 것은 좁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을 이용하던 것,
자연을 이용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이것이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들, 좁혀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쓰이진 않습니다. 복합된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도시 문명, 무슨 마야 문명, 가야 문명, 가야 문화란 말도 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복합된 문화로서의 문명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문명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또 문화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현상화된 문화를 얘기합니다. 유교 문화하면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 그 유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드러난 문화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쪽에서 문화라고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나 그렇게 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성의 역사 문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역사 문화 할 때 그 문화는 역사란 말하고 동의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쓸 수도 있는 수성의 역사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화를 문화란 정보 이를테면 신문에서 문화라고 하는 뭐 예술 뭐 이런 표현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그런 말로 오해하지 마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면 문화의 보편성이라는 것하고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출발했을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역사에 보면은 정치체제로 봐서는 거의 유일하게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였습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상대적인 용어는 분권적 이런 용어입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작은 권력들이 나누어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최근에 그 담론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화이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화. 지금 분권화를 주장하지만 역사상으로는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집권화된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집권화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중앙집권적 권력체제 살펴보십시오. 그건 정치체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실 혹은 관료들이 그 정치체제에 있어서 정치기구를 장악을 하죠. 관료가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토지 소유자들입니다. 토지 없는 사람도 물론 관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집중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소위 말해서 사상을 독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 사회적 가치로 보급하고 확산시켜 나갑니다. 얼핏 봐서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소유의 2대 종류라고 할까 하는 것은 뭡니까? 토지와 노비죠. 노비는 뭐예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뜻에 부리는 겁니다. 그게 노비입니다. 노비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주인이 사고 팔기도 하고 물론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노비입니다. 토지와 다시 얘기해서 자연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권력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전 사회의 생각으로 보급시켜 나갑니다. 어빌리파 봐서는 집중화가 곧 보편화하고 똑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있어서도 사상적인 측면을 가만히 내다보십시오. 다양했어요. 불교가 들어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외래에서 들어온 생각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때는 자연신앙이 있었어요. 조상숭배 사상도 있었고 그 위에 불교가 들어와요. 자연신앙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완전히 없애지 못하죠. 불교가 왕성했을 때 역시 유교도 있죠. 불교가 왕성했을 때 유교는 없을까? 그렇지 않죠. 유교도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알려진 가치체계였습니다. 고려시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도 있고 통치정은 유교라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왕성한 시대였고 도교도 있고 민간신앙은 민간신앙대로 여전했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문화의 원리 대단히 다양했던 거죠. 조선시대는 뭐 주자유일의 사상, 주자유일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주도적이고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뜻이지 하나만이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도교도 있었죠. 물론. 불교도 있었고 민간신앙 여전히 있죠.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을 얘기하지만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급을 하고 있지만 전 사회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유지한 상태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몇 가지 생각들이 보편적인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전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수성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도 지니고 있고 특수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쓰는 여기서 이 특수성은 개별성을 얘기를 합니다. 개별성. 수성 현이 됐건 군이 되었건 간에 시대가 신라 시대가 됐건 고려 시대가 됐건 조선 시대가 됐건 그 당의 시기에 있어서의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의 원리들이 보급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요구가 되었죠. 너희들은 다른 걸 믿어, 너희들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 이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그 주도권, 흔히 헤게몬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누가 쥐고 있는가 하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은 자기 완결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수성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이 지방이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충족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서 농사짓고 생산하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모자라는 재화들, 물화들 이런 것들은 밖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는 밖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은 수성이면 수성, 대구면 대구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충족이 되고 완결성을 가진 사회라고 주장을 하지만 중앙의 권력, 중앙에 있어서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치에 의해서 항상 규제되고 통제되죠. 그것에 벗어나서 깃발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에게 자치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지사족들이, 양반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상당히 자치적이었다. 그 양반들이 중앙의 권력을 향해서 반기를 든 적은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토호율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법까지 있습니다. 지방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두고 있었던 것이, 그건 물론 중국법에 따라서 왔지만,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수성에 있어서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지역적인 완결성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중앙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정치 권력이라든가 정치 세력이 배치되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감동들, 문화적인 기준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수성의 것이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대구에 향교를 세워요. 향교는 조선시대에 이름 일교의 원칙, 한 읍에 하나의 학교를 세운다는 원칙 하에서 세운 학교가 향교입니다. 향자 나오면 우리가 시골, 지방 이런 생각 때문에 시골에 세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향자는 중국 행정단의 향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선시대에 전공하시는 학자분들이 향천사회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냥 촌락사회라는 뜻으로. 향초는 지금 중국 여행해 보십시오. 중국의 행정법 체계입니다. 향 밑에 촌. 향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시골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위로서, 지방 단위로서. 조선시대는 320개에서 330개 정도의 고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 1개의 학교가 세워져요. 향교가. 그럼 대구 향교는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 이런 걸로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대구 향교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전국의 학교 제도 하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것은 대구의 향교라고 하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든 문화가 그런 것인가? 문화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학에 있어서 향교는 그런 뜻이지만, 사학을 보십시오. 각종 서당도 있고 서원도 있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사립학교가 서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편성입니다. 그러면 수성의 특수성, 개별성은 무엇인가? 수성에 세워진 서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서원들은 각각 그 서원에서 모시는 선생님이 다르고, 기리는 선생님들, 누구를, 어떤 선생님을 우리는 학문적 스승으로, 학문적 전통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각각 다 다르죠. 청어서원은 청어서원대로 다른 겁니다. 고산서원은 고산서원대로 다른 겁니다. 청어서원과 고산서원이 보편성, 서원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사립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성의 역사와 문화를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다뤄가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바로 수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수성이 처했던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자연 환경을 사용하고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수성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환경, 그것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집권화된 정치 세력에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은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문제죠. 조선시대 양반의 예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의례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의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의례가, 그들이 의례를 통해서 만든 것 혹은 관습화됐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일반 농민들의 예속과 의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수성의 역사 문화를 다룰 때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다뤄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뤄지겠죠. 자연조건 하에 있어서는 토지 이용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조선시대의 토지 이용 문제를 다룰 것인데 그 전에 다룰 것은 신천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조선시대에 이용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극히 저희가 제안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분밖에 다루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아마 마을에 대해서도 조금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성이 마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조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자연 불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시간에는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마을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수성의 마을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다루면서 옥수동하고 고산의 그 동제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체계로서 함께 다룰 것입니다. 오늘 수성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열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하나씩 잡아가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성의 행정적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수성이 행정편제가 바뀌어왔는가 현재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 고맙습니다.